첫 번째 결혼에서는 아이를 갖지 못했죠.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카메라 앞에서 수백 명의 관객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도 해명도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지우를 만나고 아라가 생기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는 진짜 아빠가 됐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클립보드를 꽉 쥐었지만 눈물이 차올랐어요. 예순둘의 나이에 수십 명 앞에서 당하는 모욕. 10년 전 그날이 다시 떠올랐죠. 며느리가 애를 안 낳으려고 한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진짜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무정자증. 네 글자. 그건 제 탓이 아니었는데. 대표님 괜찮으세요? 젊은 스태프가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 가방 안지퍼 주머니에 분홍색 실리콘 수저가 들어있다는 걸. 그리고 그게 무엇을 증명하게 될지 아무도 몰랐어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하나입니다. 부산 영도구 해양박물관에서 행사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어요. 올해로 62이죠. 젊은 친구들은 제 나이를 듣고 깜짝 놀라곤 하는데 아마도 제가 여전히 무대 위를 뛰어다니기 때문일 겁니다. 사실 저는 원래 무대 감독이었어요. 오페라, 뮤지컬, 대형 콘서트까지 20년 넘게 현장을 누볐죠. 동선 하나, 조명 타이밍 하나까지 완벽하게 설계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 이혼 후에 잠시 쉬면서 우연히 박물관 일을 시작했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네요. 오늘도 부산항 야외 무대에 석양이 걸렸습니다. 11월 초인데도 날씨가 따뜻해서 바람이 제법 부드러웠어요. 저 멀리 크레인들이 줄지어 서 있고 컨테이너선이 천천히 항구를 빠져나가는 게 보였죠. 이 풍경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큰 배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 제 고민도 작아 보이거든요. 하나 씨, 음향 체크 한 번만 더 해주시겠어요? 스태프 한 명이 무대 아래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클립보드를 들어 올렸어요. 다음 주 금요일 해양보호 갈라가 열립니다. 부산항 국제컨벤션센터와 공동 주최로 진행하는 행사죠. 지역 예술단 공연에 환경 다큐 상영, 그리고 해양정화 기금 모금까지. 규모가 꽤 큽니다. 리허설은 순조로웠어요. 댄서들의 동선도 깔끔하고 조명 큐도 정확했죠. 저는 무대 옆 테이블에 앉아서 타임라인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연필로 메모를 하나씩 지워가며 체크리스트를 정리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잠깐 망설였지만 이 시기엔 협찬사나 언론 문의가 많아서 그냥 받았어요. 네, 이하나입니다. 하나씨 나야. 도윤이. 목소리를 듣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강도윤. 제 전 남편이었죠. 10년 전에 헤어진 사람. 그 뒤로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를 가라앉히고 물었어요. 제 옆에 있던 스태프가 저를 힐끗 쳐다봤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죠.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어서 전화했어. 그는 여전히 차분하고 매끄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죠.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사람. 그게 처음엔 매력으로 보였는데 나중엔 그게 가장 무서웠어요. 말씀하세요. 다음 주 금요일에 하나 씨가 기획하는 해양보호 갈라 있잖아. 거기 피날레에 우리 딸 첫돌 축하를 좀 넣어줄 수 있을까? 저는 한동안 말이 안 나왔습니다. 딸이요? 강도윤에게 딸이 있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 몰랐구나. 나 지금 재혼은 안 했는데 동거인이 있어. 지우라고. SNS에서 꽤 알려진 친구야. 그 친구랑 사이에 딸이 하나 있거든.
알아. 이제 돌되는 애야.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무대 옆 철제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차가운 금속 감촉이 느껴졌어요. 강도윤은 무정자증이었습니다. 결혼 3년 차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을 때 의사는 명확하게 말했죠. 자연 임신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도윤은 그 사실을 숨겼어요. 오히려 제가 문제인 것처럼 몰아갔죠. 친정 어머니까지 불러서 며느리가 애를 안 낳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지쳐서 이혼했어요. 그런 사람에게 지금 딸이 있다고요? 하나씩? 듣고 있어. 듣고 있습니다. 사실 나 이번에 구청장 보궐선거에 나가거든. 그래서 이미지가 좀 중요해. 따뜻한 아빠, 가족을 사랑하는 정치인 이미지 있잖아. 그래서 갈라 행사 피날레에 첫 돌을 축하하는 작은 세레모니를 넣고 싶어. 물론 해양보호기금도 기부할 거고, 언론 노출도 되고 하나 씨한테도 나쁜 제안은 아니잖아.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죠. 항구 위로 주황빛이 번지고 갈매기들이 울음소리를 내며 날아갔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그건 좀 박물관 예산에서 조금만 빼주면 안 될까? 지금 선거 자금이 빠듯해서. 대신 홍보는 우리가 다 할게. SNS 팔로워만 30만 되는 친구니까. 저는 웃음이 나오려는 걸 참았습니다. 갑질이었죠. 전형적인 갑질. 공짜로 행사를 얹어달라는 거였어요. 그것도 전 남편이 제게.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나씨. 시간이 별로 없어. 다음 주 금요일이잖아. 내일까지 답 줄 수 있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여전히 리허설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댄서들이 음악에 맞춰 움직이고 조명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죠.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완벽한 동선 안에 누군가 예상치 못한 변수를 집어넣으려 한다는 걸. 저는 클립보드를 가슴에 꼭 안고 천천히 무대로 돌아갔습니다. 스태프들이 제게 손을 흔들었고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으세요? 젊은 조명 감독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메모지 한 장을 꺼내 적었습니다. 강도윤, 윤지우, 강아라. 이름 석자식.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20년 무대 감독 경력이 그랬듯 저는 감정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다만 이번엔 동선을 짜는 사람이 제가 될 겁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박물관 근처 카페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영도 해안가에 있는 작은 카페였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고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리는 곳이죠. 평소라면 이런 곳에서 미팅하는 걸 좋아하는데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가슴이 조여왔어요. 강도윤은 창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머리에 흰머리가 조금 섞였지만 여전히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남색 재킷에 흰 셔츠, 그리고 미소.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그 옆에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윤지우였습니다. 긴 생머리에 화사한 메이크업, 베이지색 니트를 입고 있었죠. 무릎 위에는 분홍색 아기띠에 쌓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강아라. 통통한 볼에 까만 눈동자를 가진 아기였어요. 11개월이라고 했죠. 하나씨, 여기 앉아요. 도윤이 의자를 빼며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았어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등을 곧게 펴고 앉았죠. 소개할게. 이쪽은 윤지우. 내 동거인이야. 그리고 이 애가 아라고.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씨. 많이 들었어요. 도윤 오빠가 하나씨 진짜 프로페셔널하다고 했거든요. 목소리가 밝고 경쾌했어요. SNS 인플루언서답게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하지만 저는 그 밝음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지우는 아기를 흔들며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 첫돌을 정말 특별하게 하고 싶거든요. 단순히 축하만 하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행사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 시갈라 행사랑 같이 하면 딱 좋겠다 싶었어요. 해양보호 기부도 하고 SNS로 홍보도 해드리고 윈윈 아니에요. 그녀는 말하면서 계속 웃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갈라 행사 기획안이었죠. 타임라인, 예산안, 무대 배치도까지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일단 현재 일정은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피날레는 오후 7시 30분이고요. 해양정화 기금 전달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에요. 여기에 첫돌 세레모니를 추가하려면 최소 15분이 필요한데 그럼 전체 흐름이 바뀝니다. 도윤이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정도야 조정 가능하잖아. 하나 씨 실력이면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예산 문제가 있어요. 추가 조명, 음향, 무대 세팅까지 하면 최소 500만 원은 더 들어갑니다. 그 말을 듣자 지우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500만 원이요? 그냥 케이크 하나 올려놓고 촛불 켜는 건데요. 촛불만으로는 안 됩니다. 야외 무대라서 조명 보강이 필요하고 음향도 별도로 잡아야 해요. 거기다 영상 촬영하시려면 카메라 앵글도 추가로 설치해야 하고요.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20년 넘게 현장을 뛰었으니까요. 이런 건 숫자로 정확히 나오는 겁니다. 지우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도윤을 쳐다봤죠. 오빠, 이거 좀 그런데. 우리 예산 별로 없잖아. 도윤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웃었습니다. 하나 씨, 사실 지금 내가 선거 자금 쓰느라 여유가 없어. 그래서 부탁인데 박물관 예산에서 좀 빼서 쓸 수 없을까? 어차피 같은 행사 안에서 하는 건데.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박물관 예산은 해양보호관라 목적으로만 집행돼요. 개인 행사에 쓸 수 없습니다. 개인 행사가 아니라 기부 행사잖아. 우리도 해양보호 기금 낼 거라니까. 얼마 내실 건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도윤이 잠시 멈칫했어요. 지우가 대신 대답했죠. 100만 원 정도요? 저희 형편상 그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100만 원 기부하고 500만 원짜리 무대를 공짜로 쓰겠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SNS 홍보를 해준다는 이유로. 전형적인 갑질이었죠. 그럼 협찬사를 더 찾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지우가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인스타그램이었죠. 팔로워 숫자가 32만이 넘었습니다. 하나 씨, 저 팔로워 많아요. 이 행사 올리면 바로 조회수 10만은 나와요. 박물관 입장에서도 나쁜 거래 아니잖아요. 요즘 홍보비가 얼만데. 그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아기를 봤어요. 아라는 실리콘 수저를 입에 물고 있었죠. 분홍색 수저였습니다. 침을 흘리며 빨다가 갑자기 수저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아이고 아라야. 지우가 허리를 숙여 수저를 주우려다가 저보다 늦었습니다. 저는 이미 바닥에 떨어진 수저를 집어들고 있었어요. 제가 닦아드릴게요. 저는 냅킨으로 수저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저를 가방 안지퍼 주머니에 조용히 넣었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고마워요, 하나씨.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윤이 다시 말을 꺼냈어요. 하나씨, 우리 옛날 생각해서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연출료도 깎아줄게. 원래 800만 원 받잖아. 500만 원만 받아. 저는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옛날 생각이요? 어떤 옛날이요? 당신이 제 탓으로 돌리며 이혼했던 그 옛날 말인가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생각해보겠습니다.
내일까지 답 줘. 시간이 없어. 도윤이 말했습니다. 미팅은 그렇게 끝났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습니다. 지우가 손을 흔들며 인사했고 아라는 제 쪽을 보며 까르르 웃었죠. 카페를 나서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저는 천천히 걸으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창에 윤지우 인스타그램을 찾죠. 그녀의 계정이 나왔습니다. 피드에는 아기 사진이 가득했어요. 해시태그 육아스타그램, 해시태그 강아라, 해시태그 첫돌 준비. 화려한 필터와 예쁜 글씨체. 댓글에는 아라 너무 예뻐요. 엄마 닮아서 이쁘네요. 같은 말들이 줄지어 있었죠. 저는 스크롤을 내리다가 멈췄습니다. 11개월 전 게시물. 병원 복도에서 찍은 셀카였어요. 지우가 초음파 사진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해시태그가 보였습니다. 해시태그 임신, 해시태그 기적, 해시태그 난 임극복. 난임 극복이요?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초음파 사진 구석에 병원 이름이 보였어요. 부산 여성의원. 날짜는 작년 1월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강도윤은 무정자증이었습니다. 자연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명확히 말했었죠. 그런데 지금 그에게 딸이 있어요. 저는 핸드폰을 끄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죠. 밤이 되었습니다. 작은 원룸 안에서 저는 책장 위 낡은 상자를 꺼냈어요. 10년 전 이혼하면서 정리했던 서류들이 들어있는 상자였습니다. 혼인신고서, 이혼확인서, 그리고 병원 봉투. 봉투를 열었습니다. 노란색으로 바랜 종이가 나왔어요. 부산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강도윤 환자의 정액 검사 결과지였죠. 무정자증 AGOOSPERMIA 진단. 네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한참 동안 봤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글자들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가방에서 분홍색 실리콘 수저를 꺼냈습니다. 아라가 빨던 수저. 저는 그걸 비닐 지퍼백에 넣고 라벨지에 날짜와 시간을 적었어요. 2025년 10월 30일 오후 3시 22분. 영도 해안가 카페. 그리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전화번호부에서 이름 하나를 찾았어요. 서민규 교수님. 대학교 동기였죠. 같은 과는 아니었지만 졸업 후에도 가끔 연락하며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산대 법의유전학과 교수. 63세. 저와 동갑이었어요.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가 저는 멈췄습니다. 정말 이러는 게 맞을까요? 아라는 아무 죄가 없는 아이예요. 11개월밖에 안 된 아기인걸요. 하지만 강도윤은 달랐습니다. 그는 지금 거짓말로 선거에 나가려 하고 저를 이용하려 하고 있었어요. 예정으로 라는 말로 제 노동을 깎으려 했죠.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민규 교수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교수님, 저 하나예요. 하나?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바다가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불빛들. 부산항의 야경이었죠. 교수님,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금 낮아졌을 뿐이었어요. 이틀 뒤 저는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였어요. 캠퍼스는 조용했죠. 가을 단풍이 붉게 물든 은행나무 아래로 학생 몇 명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건물 입구를 올려다보며 한참 서 있었어요. 정말 이래도 될까요?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안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3층 법의유전학 연구실. 문패에 서민규 교수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저는 노크를 2번 했습니다. 들어와요. 문을 열자 책과 서류로 가득한 방이 보였어요. 창가 책상 앞에 민규 교수님이 앉아 계셨죠. 흰 머리에 안경을 쓴 모습.
63세지만 여전히 반듯한 자세였습니다. 하나 오랜만이야. 앉아. 교수님은 따뜻하게 웃으며 의자를 가리켰어요. 저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커피 줄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지퍼백을 꺼냈어요. 분홍색 실리콘 수저가 들어있는 지퍼백이었죠. 라벨에는 날짜와 시간,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안경 너머로 지퍼백을 들여다봤어요. 이게 뭐지? 아기 수저예요. 침이 묻어 있고요. DNA 검사 의뢰인가? 교수님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법적 문제는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윤리적 경계도 넘고 싶지 않고요. 그냥 확인만 하고 싶습니다. 누구 아이야?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제 전 남편의 동거인이 낳은 아이예요. 11개월 된 여자아이죠. 그런데 제 전 남편은 무정자증이었습니다. 10년 전에 진단받았어요. 교수님이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봤어요. 하나, 이건 조심해야 할 일이야. 친자 확인 검사는 법적으로 민감한 영역이거든. 당사자 동의 없이 진행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공식 검사가 아니라 그냥 참고용으로만요. 결과를 법정에 제출하거나 공개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교수님은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 건 처음이네. 심각한 일인가 보구나. 네. 비교 샘플은? 저는 가방에서 노란 봉투를 꺼냈어요. 10년 전 병원 서류. 강도윤의 정액 검사 결과지였죠. 이 서류에 있는 환자 정보로 병원 기록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당시 샘플이 보관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교수님이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눈살을 찌푸렸어요. 10년 전 기록이면 보관 기간이 지났을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대학병원이니까 연구 목적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겠네. 알아볼게. 시간은 좀 걸릴 거야. 얼마나요? 일주일 정도. 그 전에 하나 확실히 알아둬. 이 결과가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닐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진실이 뭐든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교수님은 지퍼백을 서랍에 넣으며 말했어요. 조심해 하나. 이런 일은 생각보다 복잡하게 흘러가거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문을 나서는데 교수님이 다시 불렀습니다. 하나. 네. 내가 왜 이러는지 알 것 같아. 하지만 복수는 아무도 행복하게 만들지 않아.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복수가 아니에요. 그냥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교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연구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저는 갈라 준비에 완전히 몰두했습니다. 박물관 회의실에서 팀 미팅을 열었어요. 스태프 15명이 모였죠. 조명 감독, 음향 감독, 무대 디자이너, 영상팀까지. 모두 프로젝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번 갈라는 완벽해야 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화면에는 새로운 무대 설계도가 떠 있었죠. 기존 계획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조명 포인트가 3배로 늘어났고 음향 스피커 배치도 정교하게 바뀌었어요. 대표님, 이건 좀 과한 것 같은데요. 젊은 조명 감독이 손을 들었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시간도 부족해요. 이틀 남았는데 이 설계를 다 구현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우리 팀이라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해상 드론 촬영팀도 추가로 섭외했습니다. 부산항 위에서 공중 촬영을 할 거예요. 야경과 무대를 동시에 담아야 하거든요. 드론 촬영이요? 대표님, 그건 예산 초과 아닌가요? 음향 감독이 물었습니다. 제 개인 비용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스태프들이 서로 눈치를 봤죠. 대표님, 솔직히 여쭤봐도 될까요? 나이든 무대 디자이너가 말했습니다. 왜 이 행사에 이렇게까지 투입하시는 거예요? 평소엔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저는 프로젝터 화면을 가리켰어요. 완벽한 무대가 있어야 진실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조명이 완벽할 때 어둠이 더 선명하게 보이죠. 음향이 정확할 때 거짓된 목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이번 무대에서 모든 걸 명확하게 보고 싶어요. 스태프들은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당연했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저 스스로도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으니까요. 일단 믿고 따라와 주세요. 제가 20년 넘게 현장을 뛴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현장 설치가 시작됐어요. 부산항 야외 무대에는 트럭 3대가 들어왔죠. 조명 장비, 음향 시스템, 무대 소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스태프들이 땀을 흘리며 케이블을 깔고 트러스를 세우고 스피커를 고정했어요. 저는 무대 중앙에 서서 지시했습니다. 조명 3번, 각도 15도 더 낮춰주세요. 음향 좌측 스피커 볼륨 2dB 올리고요. 무대 중앙 마크 30cm 뒤로 이동하세요. 모든 게 밀리미터 단위로 조정됐어요. 저는 클립보드에 메모를 빼곡히 적으며 동선을 확인했죠. 오후 4시쯤 강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나 씨, 나 도윤이야. 준비 잘 되고 있어. 네, 순조롭습니다. 첫돌 세레모니 자리 확정됐어. 피날레 중간에 5분 정도만 시간 내주면 돼. 15분 드린다고 했습니다. 15분이나? 과한 거 아니야. 저는 무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케이크 입장, 촛불 점화, 사진 촬영, 기부금 전달, 마무리 멘트까지 하려면 15분도 빠듯합니다. 제대로 하시려면 제 말대로 하셔야 해요. 도윤이 잠시 멈칫했어요. 그래, 알겠어. 근데 연출료는 500으로 맞춘 거지. 800입니다. 하나 씨, 우리 옛날 생각해서. 옛날은 10년 전에 끝났습니다. 지금은 일입니다. 강도윤 씨. 저는 차갑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클립보드를 들고 현장으로 돌아갔죠. 그날 밤 저는 혼자 무대에 남았습니다. 스태프들은 모두 퇴근했고 항구는 조용했어요. 바람이 불었죠. 차가운 11월 바람. 조명이 꺼진 무대 위는 어두웠습니다. 저는 무대 중앙에 섰어요. 그리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죠. 케이블들이 뱀처럼 얽혀있고 트러스가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어요. 모든 게 제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서민규 교수님이었습니다. 하나 나야. 네, 교수님. 샘플 분석 시작했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될 것 같아. 사흘 안에 결과 나올 거야. 감사합니다. 하나 마음 단단히 먹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해.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무대를 봤어요. 완벽한 조명, 정교한 음향, 아름다운 무대. 하지만 그 모든 것 뒤에 제가 숨기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진실을 밝히려는 집념일까요? 아니면 복수심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무대 위에서 모든 게 드러날 거라는 것.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저는 무대를 내려와 천천히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어둠 속에서 제 그림자만 길게 늘어져 있었죠.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20년 넘게 무대를 만들어 온 사람으로서 저는 알고 있었어요. 모든 공연에는 끝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끝에서 진실은 반드시 조명을 받는다는 걸. 리허설 당일 오전 부산항 야외 무대는 분주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본 행사를 이틀 앞두고 최종 점검이 한창이었어요. 조명팀이 트러스 위에 올라가 각도를 조정하고 음향팀은 스피커 밸런스를 체크했죠.
무대 중앙에는 피날레용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 아래 모니터 데스크에 앉아 있었어요. 헤드셋을 끼고 타임라인을 확인하는 중이었죠. 클립보드에는 분 단위로 나눠진 일정표가 빼곡했습니다. 하나 대표님. 젊은 스태프가 다가왔어요. 강도윤 씨 측 영상팀이 도착했는데요. 별도 촬영 장비를 들고 왔습니다. 별도 장비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무대 옆으로 검은 티셔츠를 입은 남자 3명이 짐을 내리고 있었죠. 카메라, 짐벌, 조명 스탠드. 전문 영상팀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가 다가가자 그중 한 명이 돌아봤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죠. 안녕하세요. 저희 강도윤 후보 캠페인 영상팀입니다. 오늘 리허설 촬영하러 왔어요. 리허설은 비공개인데요. 아, 도윤 씨한테 허락받았어요. 첫돌 파트 동선 확인하고 사전 촬영 좀 하려고요. 본 행사 때 더 완벽하게 찍으려면 리허설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강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의 신호음 끝에 그가 받았어요. 하나 씨? 도윤 씨, 영상팀 보내신 거 맞나요? 아, 맞아. 미리 말 안 해서 미안. 괜찮지? 리허설은 내부 점검용입니다. 외부 촬영은? 아이고, 하나 씨. 그냥 몇 컷 찍는 건데 뭐. 어차피 본 행사 때 다 공개될 건데 미리 찍으면 안 돼. 너무 빡빡한 거 아니야. 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촬영하세요. 전화를 끊고 영상팀을 봤어요. 30분만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끝내주세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그들은 장비를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오후 2시 강도윤과 윤지우가 도착했습니다. 도윤은 밝은 회색 수트를 입고 있었어요. 정치인답게 단정한 차림이었죠. 지우는 흰색 원피스에 아라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분홍색 헤어밴드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 씨, 준비 잘 됐네요. 도윤이 무대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첫돌 세레모니는 피날레 직전에 진행됩니다. 여기 중앙 마크 위치가 서실 자리예요. 저는 무대 중앙을 가리켰어요. 케이크는 좌측에서 입장하고 촛불 점화 후 사진 촬영. 그 다음 기부금 전달하시면 됩니다. 지우가 아라를 안고 무대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중앙 마크 위에 섰죠. 와, 여기 진짜 예쁘다. 아라야, 여기서 돌잔치 할 거야. 영상팀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포즈를 취했어요. 아라는 손뼉을 치며 까르르 웃었죠. 도윤 씨, 옆으로 가주세요. 가족샷 한번 찍을게요. 영상팀 디렉터가 말했습니다. 도윤이 무대에 올라가 지우 옆에 섰어요. 그들은 아라를 사이에 두고 웃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인터뷰 멘트 한번 해볼까요? 인터뷰요? 도윤이 물었어요. 네, 캠페인 영상용이에요. 짧게 한 30초 정도만요. 디렉터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도윤은 아라를 안으며 자세를 바로 잡았어요. 자, 큐. 안녕하세요. 강도윤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해양보호 갈라에서 제 딸 아라의 첫 돌을 축하합니다. 사실 저는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결혼에서는 아이를 갖지 못했죠.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는 모니터 데스크에 앉아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손이 굳었습니다. 도윤이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지우를 만나고 아라가 생기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는 진짜 아빠가 됐어요. 좋은 아빠, 책임감 있는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청장 선거에도 컷! 완벽해요. 디렉터가 외쳤습니다. 도윤이 웃으며 아라를 높이 들어 올렸어요. 아라가 웃었죠. 제 손은 클립보드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연필 끝이 종이에 박힐 정도로. 첫 번째 결혼에서는 아이를 갖지 못했죠.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마치 제 탓인 것처럼.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한 것처럼.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강도윤은 무정자증이었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건 그 사람이었죠. 하나 대표님. 스태프가 제 어깨를 톡톡 쳤어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무대 옆으로 걸어갔죠. 촬영이 끝나고 도윤과 지우가 무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지우가 저를 봤어요. 하나 대표님, 수고 많으세요. 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지우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근데 대표님,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대표님 전에 도윤 오빠랑 결혼하셨었잖아요. 그때 애 못 낳아서 헤어지셨다고 들었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그러던가요? 주변 사람들이요. 다들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엄마 운이 없으셨나 봐요. 지우는 웃고 있었어요. 순진한 얼굴로. 하지만 그 말 속에 담긴 건 칼날이었습니다. 엄마 운이 없었다고요? 저는 한참 그녀를 봤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래도 지금 이렇게 멋진 일 하시잖아요. 대단하세요. 지우가 아라를 흔들며 걸어갔습니다. 도윤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따라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운 바람.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죠. 대표님, 다음 일정 체크해야 하는데요. 스태프가 불렀지만 저는 듣지 못했어요. 그냥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조명. 정교한 음향. 아름다운 무대. 하지만 그 위에서 펼쳐질 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 데스크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클립보드를 펼쳤죠. 타임라인 보드 여백에 연필을 들었습니다. 강도윤과 윤지우가 만난 시점. 2년 전 겨울이라고 들었어요. 지우의 SNS에서 임신 발표. 작년 1월. 출산. 작년 12월. 저는 연필로 날짜들을 적으며 선을 그었습니다. 만남 시점과 임신 주수를 계산했어요. 뭔가 맞지 않았습니다. 만약 도윤이 정말 아이 아빠라면 만난 지 한 달 만에 임신했다는 얘기였어요. 그것도 무정자증인 사람이요. 저는 연필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그냥 앉아 있었죠. 핸드폰이 책상 위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오후 8시 47분 핸드폰이 울렸어요. 서민규 교수님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하나 나야. 교수님의 목소리가 무겁게 들렸습니다. 결과 나왔어. 저는 숨을 참았어요. 말씀하세요. 친자 가능성 극히 낮아. 거의 0%에 가까워. 그 아이는 강도윤의 친자가 아니야.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확실한가요? 하나, 내가 30년 넘게 이 일했어. 확실해. 샘플도 2번 검사했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핸드폰을 귀에 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 괜찮아? 네. 이 결과를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핸드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죠.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엔 한 방울. 그 다음엔 2방울. 그리고 멈출 수 없었어요. 저는 얼굴을 2손으로 감췄습니다. 어깨가 떨렸죠. 10년 동안 참았던 것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혼할 때의 모욕. 애를 안 낳으려고 한다는 말. 친정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였던 순간. 병원에서 혼자 울었던 날들.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강도윤은 저 때문에 아이를 못 가진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 자신이 무정자증이었죠. 그런데 지금 아이가 있다고 거짓말하고 정치에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소파 위에서 몸을 웅크린 채로. 하지만 눈물이 마르자 뭔가 다른 게 차올랐습니다. 분노였어요. 차갑고 단단한 분노.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책상 위 타임라인 보드가 보였어요. 일어났습니다. 책상으로 걸어가 전등을 켰죠. 환한 불빛 아래서 타임라인 보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빨간 펜을 꺼냈어요. 강도윤, 윤지우, 강아라. 새 이름 위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제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20년 무대 감독 경력, 완벽한 동선 설계, 위기 순간의 감정 절제. 모든 걸 동원할 시간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이 달라져 있었죠. 더 이상 망설이지 않는 눈. 다시 일어선 사람의 눈. 저는 타임라인 보드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금요일 갈라 행사까지 이틀.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진실을 밝히기에. 그날 밤 저는 책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사진이었어요. 부산 영도구 항만 야외극장.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 아침에 찍은 것이었죠. 사진 속 저는 32이었습니다. 흠뻑 젖은 작업복을 입고 조명탑 앞에 서 있었어요.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그날을 기억합니다. 2015년 8월 태풍 경보가 내려진 날이었어요. 당시 저는 오페라라 트라비아타 무대 감독이었죠. 야외 극장에서 3일간 공연 예정이었는데 태풍이 부산 앞바다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주최 측은 공연 취소를 결정했어요. 하나 감독, 장비 철거해야 해요. 태풍 오기 전에 빨리. 스태프들이 서둘렀죠. 조명, 음향, 무대 세트를 트럭에 싣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메인 조명탑 고정 볼트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녹이 슬어서 완전히 굳어버린 거였죠. 시간이 걸릴 것 같았어요. 일단 다른 것부터 치우고 조명탑은 내일 아침에 하죠. 누군가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제가 말했어요. 태풍 오면 저 탑 쓰러져요. 바닷가 쪽이라 바람 새거든요. 오늘 안에 해체해야 합니다. 하나 감독, 지금 오후 8시예요. 태풍은 새벽에 온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안 됩니다. 저는 공구함을 들고 조명탑으로 걸어갔어요. 높이 12m. 금속 구조물이 삐걱거리며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혼자 어떻게 하시려고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안전벨트를 매고 사다리를 올라갔어요. 볼트 하나하나를 렌치로 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거세게. 손이 미끄러졌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땀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죠. 밤 11시가 넘어가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새벽 3시쯤 마지막 볼트를 풀었습니다. 조명탑이 천천히 지면으로 내려왔어요. 안전하게, 완벽하게. 저는 탑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죠. 차가운 빗물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누군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 날 태풍이 지나갔어요. 야외 극장은 무사했습니다. 조명탑만 빼고 모든 게 쓰러져 있었죠. 극장 관계자가 제게 물었어요. 하나 감독,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장비야 보험 들어있잖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무대는 관객보다 배우를 먼저 지켜야 존재합니다. 배우가 안전하지 않으면 공연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무대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제가 만든 무대가 무너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요. 그게 제 직업 윤리였습니다. 사진을 내려놓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지금도 같은 마음일까요? 알아. 11개월 된 아기. 강도윤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 아이에게는 아무 죄가 없었어요. 그 아이는 그저 어른들의 거짓말 속에서 태어난 것뿐이죠. 저는 책상으로 걸어가 타임라인 보드를 다시 펼쳤습니다. 빨간 펜으로 쓴 이름들. 강도윤, 윤지우, 강아라. 그 위에 또 다른 글씨를 적었어요. 아라 보호 대상.
무대 위의 배우처럼. 제 복수가 아이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아이는 이 모든 것과 무관한 존재였으니까요. 저는 펜을 내려놓고 타임라인을 다시 봤어요. 강도윤과 윤지우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을 폭로하는 순간 알아도 상처받을 거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새로운 메모를 적었어요. 진실 공개 아이 보호 우선. 복수가 아니라 보호. 그게 제가 할 일이었습니다. 20년 넘게 무대를 만들어 온 사람으로서 저는 알고 있었어요. 모든 공연에는 주인공이 있고 그 주인공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걸. 이번 무대의 진짜 주인공은 아라였습니다. 그 아이를 지키면서 진실을 밝히는 것. 그게 제가 설계해야 할 동선이었어요. 저는 타임라인 보드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죠.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 무대를 그렸습니다. 조명, 음향, 동선, 타이밍.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어요. 내일부터 이틀. 마지막 준비를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저는 영도 해안가 카페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도윤에게 문자를 보냈었어요. 내일 오전 10시 그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지우 씨도 함께 오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카페는 조용했어요. 주말 아침이라 손님이 별로 없었죠. 저는 창가 테이블에 앉아 서류 봉투를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갈색 봉투 안에는 서류 3장이 들어있었어요. 강도윤의 무정자증 진단서 사본, 서민규 교수의 친자 검사 결과지, 그리고 제가 정리한 타임라인 모순점 정리서. 10시 7분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과 지우가 들어왔어요. 지우는 아라를 유모차에 태우고 있었죠. 두 사람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특히 도윤은 평소와 달리 수척해 보였어요. 앉으세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테이블 건너편에 앉았어요.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죠. 유모차 안에서 아라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리모컨 들고 있던 거 봤어요. 뭔가 준비한 게 있었죠? 그런데 안 눌렀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왜요? 아라 때문입니다. 지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저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도윤 씨 무정자증 진단서, 친자 검사 결과, 타임라인 모순점. 제가 원했으면 어제 무대에서 다 공개할 수 있었습니다. 도윤이 봉투를 바라봤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안 했어요. 아라는 아무 죄가 없으니까요. 11개월 된 아이가 어른들의 거짓말 때문에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지우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10년 전 저는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모욕당했어요. 친정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죠.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도윤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나 씨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A사 용지에 깔끔하게 정리된 문서였죠. 조건 3가지를 제시합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이 서류들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도윤이 종이를 받았어요. 눈으로 빠르게 훑었죠. 첫 번째, 과거 제게 씌워진 불임 책임이 제 탓이 아니었다는 걸 공개적으로 정정하세요. SNS든 언론 인터뷰든 방법은 당신이 선택하세요. 단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번째, 아라에게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아이가 충분히 자랐을 때 전문가 상담과 함께 적절한 시기와 방식을 결정하세요. 하지만 평생 숨기는 건 안 됩니다. 지우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선거나 광고 같은 곳에 아라를 이용하지 마세요. 아동 이미지 상업 사용 금지 서약서에 서명하세요. 아이는 당신들의 정치 도구가 아닙니다. 테이블 위가 조용했습니다. 도윤이 종이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서명하세요. 저는 펜을 건넸어요. 도윤이 펜을 받아 종이 아래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름 세 글자를 또박또박 썼죠. 강도윤. 저는 종이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 게 있어요. 저는 지우를 봤습니다. 둘째요. 정말 임신한 거예요. 지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네. 8주 맞아요. 도윤 씨 아이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가 얼굴을 들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아니에요. 도윤이 깜짝 놀라 지우를 쳐다봤습니다. 뭐? 미안해요, 오빠. 진짜 아빠는 따로 있어요. 지우가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테이블에 얼굴을 묻고 울었죠. 어제 무대에 왔던 남자요. 제 전 남자친구예요. 아라 아빠도 그 사람이고, 둘째도 그 사람 아이예요. 도윤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우,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오빠가 선거 나간다고 했을 때, 완벽한 가족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저는 그냥. 지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울음만 쏟아냈죠. 도윤이 테이블을 치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주저앉듯 의자에 다시 앉았어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죠. 나 완전히 바보였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그들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분노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평온했어요. 지우 씨. 제가 말했습니다. 지우가 눈물 가득한 얼굴을 들었어요. 아라와 둘째 아이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하세요. 전문가 상담 받으세요. 법률 자문도 받고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거짓말이 아니라 안정된 환경이에요. 저는 가방에서 명함 2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제 친구가 운영하는 가족 상담센터 연락처예요. 그리고 이쪽은 아동 후견 전문 변호사고요. 연락하세요. 제 소개라고 하면 도와줄 겁니다. 지우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할 건 없어요. 아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하나 씨. 네. 정말 미안해요. 10년 전에 한 짓, 어제 한 짓 다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 지금은 낯선 사람. 미안하다는 말 들으러 온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는 진실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당신도 지우 씨도. 저는 가방을 들고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불었어요.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이었죠.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서민규 교수님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하나 잘 처리했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저는 짧게 답장했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푸른 바다. 햇살이 수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어깨가 가벼웠죠. 10년 동안 짊어졌던 모욕과 수치심.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진실을 밝혔고 아이를 지켰고 제 명예를 회복했으니까요. 해안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갈매기가 날아갔죠. 저는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해방감도. 20년 넘게 무대를 만들어 온 사람으로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공연에는 끝이 있고
그 끝에서 관객이 떠나면 무대는 다시 비워진다는 걸. 이제 제 무대도 비워질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후회 없이 당당하게 커튼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부산 항구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죠. 크레인들이 줄지어 서 있고 배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박물관으로, 무대로, 제 일상으로. 저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죠.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한 달이 지났습니다. 12월 초 부산 영도구 해양박물관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바다학교 상설 프로그램 첫날이었습니다. 초등학생 25명이 전시관을 돌아다니며 바다 생물에 대해 배우고 있었죠. 저는 프로그램 책임자로서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나 대표님, 아이들 반응 정말 좋네요. 젊은 교육 담당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네, 다행이에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지난달 갈라 수익금 일부로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수익금 중 상당 부분을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센터에도 기부했죠.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곳이었어요. 오후 4시 프로그램이 끝나고 저는 항구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서민규 교수님과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카페 창가 테이블에 교수님이 먼저 와 계셨어요. 커피 2잔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죠. 하나 왔구나. 네, 교수님. 기다리셨어요? 저는 앉으며 물었습니다. 아니, 방금 왔어. 어때, 바다학교? 잘 되고 있어? 네,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교수님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하나, 그날 버튼을 누르지 않은 거 잘한 거야.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그래요? 응. 진실을 폭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선택한 건 더 중요한 거였어. 무대를 지킨 거야. 아이를 지킨 거고.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리고 들었어. 강도윤이 정정문 발표했다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SNS와 지역 언론을 통해 짧은 글을 올렸어요. 과거 이혼 사유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전 배우자에게 부당한 책임을 전가했다는 내용이었죠.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법적으로 기록에 남을 정도의 문구였습니다. 저는 보도 대응을 최소화했어요. 언론에서 몇 번 연락이 왔지만 정중히 거절했죠. 제가 원한 건 복수가 아니라 명예회복이었으니까요. 구청장 선거는 어떻게 됐대?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사퇴했어요. 후보 등록 철회했다고 들었어요. 그렇겠지. 이미지가 다 깨졌으니. 저는 커피를 마셨어요. 따뜻했습니다. 교수님, 윤지우 씨 소식도 들으셨어요? 응, 내가 소개해준 상담센터 다니고 있다며? 네. 알아데리고 지역 밖으로 이사했어요. 조용한 곳으로요. 상담받으면서 아이 키우고 있대요. 며칠 전 지우에게서 문자가 왔었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어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아라랑 잘 지내고 있어요. 앞으로 제대로 살게요. 그리고 바닷가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죠. 아라가 모래사장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진만 봤어요. 오래.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하나, 넌 잘한 거야. 진실을 밝히면서도 아이를 지켰어.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 감사합니다. 앞으로 뭐 할 거야? 계속 일하죠. 박물관 일, 행사 기획.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요. 좋아. 그게 내 무대니까.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12월 저녁 6시 저는 부산항 야외 무대에 혼자 섰습니다. 다음 주 크리스마스 행사 준비차 온 거였어요. 무대는 텅 비어 있었죠.
조명도 꺼져 있었고 관객석도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 중앙에 섰어요. 그리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죠. 조명 트러스, 스피커 세트, 케이블들. 모두 제 손으로 설계한 것들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조명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하나 대표님. 조명 한 번만 테스트해 볼게요. 메인 라이트 켜주세요. 네, 잠시만요. 몇 초 후 무대 조명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반대 방향으로 틀어주세요. 반대요? 네. 관객석이 아니라 바다 쪽으로요. 잠시 망설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곧 조명이 돌아갔어요. 환한 빛이 무대 뒤쪽 부산항 바다를 비췄습니다. 어둠 속 바다가 조명을 받아 반짝였어요. 파도가 빛을 머금고 일렁이고 있었죠. 이거예요. 이대로 두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조명을 바라봤습니다. 관객을 비추지 않는 조명. 바다를 비추는 조명.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무대 조명은 본래 관객을 향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진실은 때로 조명을 낮추고 보여야 한다는 걸. 그래야 아이들의 눈이 다치지 않는다는 걸. 강한 빛은 진실을 밝히지만 동시에 상처도 만들어요. 특히 연약한 존재들에게는요. 아라처럼. 저는 그 아이를 위해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선택했죠.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운 12월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무대를 내려와 관객석에 앉았어요. 맨 뒷줄 구석 자리였죠. 그리고 무대를 봤습니다. 조명이 바다를 비추고 파도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20년 넘게 무대를 만들어 왔지만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어요. 관객 없는 무대. 하지만 가장 완벽한 무대.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았어요. 10년 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았으니까요. 진실을 밝혔고 아이를 지켰고 제 명예를 회복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방식대로 했으니까요. 무대 감독으로서,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명은 여전히 바다를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극장을 나왔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어요. 부산 항구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제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만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